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지유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인권, 갈등, 민주주의.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개념의 관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쓰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그 개념 쓰임새에 애매함이 많아서 그거를 좀 나눠서 따져보는 게 우리가 인권이 왜 중요한지, 또 민주주의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란 생각으로 그 작업을 오늘 좀 시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권이라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 인권을 누리고 있는, 정말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이상과 이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인권 운동의 승리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오랜 투쟁과 이제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곤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 인종차별 정책, 철폐 운동 이러했고, 또 다른 대륙에서 미국에서의 그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그러했고, 우리나라에 익숙한 20세기 후반의 여러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이 같은 양상을 띠었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그냥 하나만 들자면은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청년들은 우간다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간다에서는 그 수년 전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지지를 받는 반동성애 운동이 있고, 그래서 이에 저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자 위험한 일이라서 이제 운동 활동가들이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활동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예시가 많을 텐데 지금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러니까 인권을 실현시키는 일이 이처럼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만 가능할 때가 많다는 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진전도 좀 큰 갈등을 통해서만 딛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 인권에 좀 이렇게 널리 받아들여진 정치학적, 그다음에 법적 그 개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인권의 그 개념과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상 인권이란 이런 겁니다. 첫째, 보편적이고 두 번째, 특별히 중요한 도덕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들. 그뿐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어떤 권력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도덕적 요구 사항. 그래서 권리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게 필요한 그런 도덕적 특별히 중요한 보편적 요구 사항. 그리고 이때 그 보장 보호의 우선적인 의무는 국가가 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도적인 현대 인권의 제도적인 특성인데요. 우선적인 의무는 국가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지금의 그 국제인권법의 틀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인권으로는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있겠습니다.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는 다시 이 목록을 짚어보자면은 일단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건 굉장히 특별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몇 가지 안에 드는 거겠죠. 살아가면서 고문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특별히 중요한 도덕적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굉장히 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가 권력, 대표적으로 국가 권력은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
탄압을 하기 일쑤고 그때 이제 고문의 유혹을 우리가 역사 사회적으로 보면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아예 뭐 헌법에 못 박든 어떻게 법적으로 못을 박든 해서 누구든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의무를 이제 1차적으로는 국가가 지고요. 근데 2차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그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저 너무나 좀 성가신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래서 그 유혹을 못 견디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래서 뭐 고문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문을 중단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틀이자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고문의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고문 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인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국제법으로 이제 인정되는 인권들은 크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아주 큰 줄기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흔히 시민권, 정치권 또는 줄여서 자유권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고문 금지 권리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생명권, 노예제 금지, 신체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 재판 과정상의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뭐 소급 처벌 금지라든지 사생활 보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개인의, 그러니까 모두를 이제 꿰뚫는 공통의 특징이 이제 개인의 인신의 온전성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의 권리들 있습니다. 옆에 위키피디아 이거를 넣은 거니, 강연 준비하는 동안에 국제적으로 최신 자유권 침해 사례가 뭐가 있나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어제 기사로 났던데, 터키에서 지금 터키의 그 에르도안 정권이 터키 내에서 위키피디아 접속을 차단해서 뭐 이게 뭐 불건전한 사상을 뭐 부추기고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외신에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 그러니까 자유권이 한 축이고, 그 다음으로는 국제법상 흔히 이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혹은 줄여서 사회 경제권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인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최소한의 사회 경제적 보장을 골자로 하는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뭐 적정한 삶의 수준, 의식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문화과학권, 사회보장권, 그리고 오늘 이달에 적절한 권리들, 그러니까 각종 노동권들이 있습니다. 뭐 근로의 권리, 노조 결성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권과 사회경제권이 인권의 그 내용의 두 축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권이라는 게 이게 닫힌 개념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계속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도덕적으로 진보해 갈수록, 그다음에 사회적, 정치적인 조건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인권의 내용도 이제 그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권리들이 인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인권의 내용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는 성소수자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권, 국제인권법 체계는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인식이 계속 바뀌면서 20세기 중반에는 미처 이걸 인권이라고 개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인권으로 개념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게 성소수자 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국제 기준상으로는 성소수자권이 이제 인권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국내적으로는 아직 한국은 좀 뒤처진 듯하지만 어쨌든 국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권의 개념,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이었고, 다시 한번 그럼 인권과 갈등의 관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인권이 이제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통상 갈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전에 개념적인 논의랑 다시 연결을 시키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도덕적인 고려사항 가운데 특정한 것을 권리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또 권리로서 보호를 하려는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유난히 권력의 위협을 받기 때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문당하지 않는 거는 뭐 당연히 도덕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사람들은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고문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당하지 않을 우리의 이런 도덕적인 자격이랄까, 이게 계속 위협을 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리라고 부르고, 국가 권력, 그 외 권력이 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주로 국가 권력을 예시로 들었지만, 여기서 권력은 사실 국가 권력 외에도 어떤 뭐 거대한 사적 권력, 뭐 초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권력과는 조금 별개로 이해할 수 있는 뭐 다수의 신념이라든지 압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 다수의 뭐랄까요, 이 압박이랄까 구박이랄까 로부터도 보호받은 채로 자기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뭔가 기존의 권력, 기득권, 여러 가지 형태의 기득권과 충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TM 스캔런이라고 현대 도덕 철학에서 중요한 논의를 많이 한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이런 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은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게 1970년대 이제 국제 인권 운동이 막 활기를 띠고 뭔가 막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찬물 끼얹는 말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스캔런이 하려던 얘기가 바로 이게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건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갈등은 대체로 불가피하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건강한가, 생산적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르는 의사결정 방식, 또 적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제되고 있는 특정한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대체로 광범위하게 전제되고 있는 후보가 이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정한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특정한 갈등 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특징, 이게 민주주의 뭐 평소에 워낙에 많이 쓰이고 자주 쓰이는 단어라서 다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그 개념의 요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좀 나누어서 한번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작업을 지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라면은 특정한 의사결정 방식이자 특정한 갈등 조정의 방식이라면은 그건 어떤 방식이란 말인가? 그 골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이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사회 구성원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을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아직까지도 좀 추상적이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 영향력 행사의 기회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요건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빈약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약하게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주의란 최소한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1인 1표의 경쟁적 보통 선거.
선거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 가장 빈약하게 이해한 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라는 거는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남성들만 투표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소유해야지 투표할 수 있다든지,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투표할 수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1인 1표 제도라는 거는 이제 그 각각 행사하는 표가 이제 동일 가중치로 계산된다는 것. 그래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2표어치를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 교육을 받으면은 뭐 가중치를 좀 더 준다든지,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좀 더 준다든지 뺀다든지, 그런 게 없이 동일 가중치로 표가 계산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쟁적인 선거라는 것은 이제 복수 정당이 이제 서로 이제 복수의 후보가 서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일 정당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굳이 선거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선거를 하더라도 보통 선거의 1인 1표 동일 가중치를 그렇게 한 선거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선거가 허용이 되어야지. 그래서 민주주의를 최소한도로 이해했을 땐 적어도 이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이 대체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인 1표의 경쟁적 보통 선거만으로는 의미 있는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기회 평등이 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형태의 선거에 더해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랬을 때만 이제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사람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하고 각자의 견해를 표현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각자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또 그러다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다른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영향 행사의 기회가 진정하게 이제 의미 있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 평등이 진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일부의 정치 철학자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모두에게 공정하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좀 더 이제 소박하게 그 관계를 도출하는 입장이 있을 텐데,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할 때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규제도 없다, 캡이 없다 이렇게 치면은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후보들 선거 자금을 정말 많이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건 기업들이건 그러면은 당연히 그 해당 정치인의 의제는 좀 더 그 사람이나 기업의 그 이해 관심을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불공정함이 말하자면은 그 정치적 자유의 불공정함을 만든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어떤 규제의 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입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게 상대적으로 소박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좀 더 야심찬 급진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경제 불평등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 또한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뭔가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이리저리 뭐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들일 수 있는 뭐 여유 시간도 더 많을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중요하다 이러면은 좀 뭐 지금 경제 활동을 약간 줄이더라도 정치 활동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정치적 자유의 공정성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가 이제
선거날 쉬죠. 이제 공휴일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은 이제 공휴일이 아니니까는 뭐 직장에서 잠깐 시간을 빼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손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애 셋을 나 혼자 책임지고 있는 홀부모라서 뭐 직장을 하루에 뭐 2탕 3탕씩 이렇게 뛰어야 한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가서 투표하는 것도 굉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에 따른 정치적인 불공정함 우려해서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보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다음에 가장 폭넓게 봤을 때 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그 취지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그 근간이 되는 바탕이 되는 혹은 그 철학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이 사회에 널리 안정적으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굳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찾는 일이기도 한데 왜 그래야 하나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일 것 같은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물을 때 이제 민주주의자는 그 이유가 이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라서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상술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상술하자면은 우리가 일단 이제 그 사회를 하나의 협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좀 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식의 공동 생활 형태를 협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 사회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협동체로 봤을 때 인간을 모두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 협동의 규칙을 이해하고 따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 사회협동에 참여할 능력, 그다음에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상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또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중을 줘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동시에 상당히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인류사를 통틀어 보면은 아주 최근에서야 확산되기 시작한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은 다수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정권도 없었고 또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굉장히 오랫동안 다수 사회에서 여성은 이런 이렇게 중차대한 공적인 활동을 할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수기해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또는 뭐 이렇게 재산을 운용을 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럴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뭐 특정한 인종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참정권이나 재산 소유권에서 배제당하고 아니면 이제 뭐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뭐 신분제가 있었던 사회에서는 또 신분에 따라서 그런 식의 배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당연하고 뻔한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라는 이런 인간관의 전제들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그 인류의 중요한 도덕적인 그 뭐랄까요 진전 가운데 하나죠. 이런 인간관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관,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로 보는 그런 인간관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민주적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하고는 일종의 선순환 관계를 이룹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선순환 관계를 표현하려고 노력한 건데,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평등하게 나눌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우리는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관계가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그 민주주의는 추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정에 대한 의미 있는 영향력 행사 기회의 평등 이 보장되는 의사결정 방식이고, 이때 그 기회 평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회 평등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최소한도로 미니멀리스트하게 빈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가 이런 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빈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는 게 맞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내용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빈약하게만 이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좀 안 좋은 일을 되도록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이해합시다. 이게 지금 제 논변 전략이 될 텐데, 흔히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치 사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요컨대 뭐냐면은 이 포퓰리즘의 작동 원리라는 게 아주 빈약한 의미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이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게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일종의 자기 파괴 원리가 보이는 그런 작동 원리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얘기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출발은 이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된, 물론 미국은 선거제도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나름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당선된 선출된 권력이, 정치 권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좀 개념 정돈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도 포퓰리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흔히 드는 포퓰리즘의 세부 요소들을 한번 이렇게 좀 나열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라든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페이보릿 포퓰리스트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따라오시면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그 포퓰리즘의 첫 번째 이론적인 요소로 반엘리트주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혹은 그 외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에 대한 반감,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또 좀 유사하지만 조금 독립적인 얘기로 이제 정치 절차에 대한 불신. 이게 뭔가 지금의 정치 절차라는 것, 사람들이 법치라고 그러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 절차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그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먹는 것이다, 그런 장치일 뿐이다라는 의구심, 이 또 하나의 요소. 그다음에 국민이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people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그 단일성 또는 어떤 동질성라는, 이게 국민이라는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집단은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어떤 단일 대우를 이루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신념이 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꼭 이 가운데 한 가지를 믿으면 나머지도 다 따라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개별적인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포퓰리스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학자들이 좀 모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일종의 반다원주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좋은 것은 아주 단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나는 내 삶을 좋게 만드는 거는 이러저러한 건데 나는 좀
약간 좀 덜 우리나라가 다 통틀어서 좀 덜 잘 살더라도 좀 다들 고만고만하게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든지 뭔가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든지 나는 내 종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각자의 삶이 무엇이 각자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런 세계관, 인생관 을 허용하지 않는 그게 다 이제 단일하게 주어진다는 반다원주의적인 그런 입장. 거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이게 그 정치의 주인은 곧 국민이라는 어떤 주체성, 주인의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이제 가장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요소인데 포퓰리스트 정치인들 보면은 그 레토릭을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이봐 당신 보통 사람, 당신 지금 굉장히 답답하지 않은가, 무력하지 않은가.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은 당신의 삶의 조건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몇몇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당신은 그 안에 갇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바꿔주겠다. 당신이 주인이 되고 당신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레토릭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레토릭이 건드리는 것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유럽에서 포퓰리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EU라는 유럽 연합이라는 초국적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브뤼셀이나 베를린에 있는 나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유럽의 정치, 경제, 기득권이 다 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무력감을 포퓰리즘을 이제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이 이제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력감을 건드려서 이제 무력감을 자극해서 그리고 무력감을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정치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은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식으로 내지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는 순간에 그 사회 민주주의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은 그 이제 국민의 뜻과 소수 목소리의 대립 관계를 만듭니다. 때로는 그 소수 목소리가 이제 저거는 그냥 소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엘리트 기득권의 목소리야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그 대립 전선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정치 절차에 대한 불신은 왕왕 삼권 분립, 그러니까 어떤 그 나름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좀 근본적인 도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동질성, 단일 대우, 하나의 단일한 국민이란 집단에 대한 그런 강조는 제노포비아의 관용적인 혹은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는 그런 제노포비아적인 민족주의로 이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식의 작동 원리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좀 추상적이니까 그러면은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차베스, 우고 차베스라고 1999년부터 2013년에 병으로 이제 사망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까지 총 4번의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거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은 사람이죠. 그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동력은 베네수엘라 당시 정치 기득권의 극심한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혁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그 열망을 이제 잘 포착하여서 이제 그 열망의 근거에서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사법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은 사법부가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많은 이제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굉장히 그 큰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내고
그때는 거의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소송을 해결하려면 그 사법부에서 그 소송 당사자한테 수수료를 받는 그런 수준으로 뭔가 제대로 사법부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돌아간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 상황. 였고 이제 사법부 개혁을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연차가 늘어나고 진행이 되면서 점점 사법 개혁의 이름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판사들을 물갈이하면서 차베스 판사들을 계속 뽑으면서 그 사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을 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의에 근거해서 민의에 호소해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을 가하는 그 외부의 목소리들을 차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미주 대륙에는 미주 인권 협약이라는 지역 체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제 동반하는 미주 인권 재판소가 있는데 그로부터 탈퇴를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외부의 비판 목소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러고 탈퇴를 하고 뭐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이해한다라는 그 주장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생생한 사례들을 지금 막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진은 제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제 그 말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콜롬비아랑 베네수엘라에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은 높은 연속극이 있었던가 지금도 있던가 그럽니다. 근데 그 연속극의 그 등장인물 주연은 아니고 좀 비중 있는 조연 등장인물 가운데 이제 한 명이 여성인데 이름이 베네수엘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우기또, 그러니까는 그 작은 우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동명 그 우고 차베스랑 동명 이물이죠. 근데 그 어느 에피소드에서 베네수엘라 씨가 강아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나 우리 우고를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베네수엘라 넌 이제 자유로울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일종의 풍자적인 대사였는데 이제 그게 방영되고 나서 일종의 그 방송 뭐 이렇게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그 해당 방송국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대로 당신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굉장히 당신들 그 방송국을 어렵게 하겠다, 뭐 행정적인 뭐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연속극이 방영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농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조금 더 무거운 사례로는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은 속국이 아니라 방송국,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는데 방송국, 글로벌 비지온이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던 방송국, 마지막 남은 방송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도소에서 일어난 난동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그걸 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차베스는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다 이래가지고 그 방송국을 상대로 그 행정 수사를 벌이고 뭐 벌금을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또 어느 이제 컨퍼런스 학회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더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이제 다시 구속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장이 이제 망명해서 지금도 이 사람은 미국이던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베스가 죽고 나서 그 후속 이제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약간 차베스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리아 루류데스 아퓨니 판사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 판사가 2009년에 참고로 이게 연식으로는 이 연속극 방영 취소 사건이 2011년 이 방송국 보복 사건도 같은 해였고 사장 망명 사건은 2010년, 그러니까 다 비교적 최근 일들입니다. 이 아퓨니 판사 사건은 이제 2009년에 이 아퓨니 판사가 약간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반체제 인사들이 뭔가 굉장히 그 도덕적 흠결
도덕적 반체제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는 그런 형사 사건들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어떤 반체제 인사가 이제 뇌물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그 재판을 담당했던 이 아피니 판사가 차베스 대통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판사를 구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실제로 그 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넘게 구금이 됐다가 뭐 가택연금으로 넘어오고 그랬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지탄을 받았고 그런 지탄에 앞장서던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비판하던 국제인권 단체들 은 또 그 나름대로 활동이 여러모로 제약이 돼서 뭐 이렇게 뜬금없이 연행당하고 그 국제인권 단체에서 이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연행당하고 뭐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 이 일어났음에도 2012년에 이제 재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대중의 지지가 있는 정권이니까는. 다만 이제 초선 이후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해진 그 언론 그다음에 그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그 탄압을 고려할 때 이 재집권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재집권이었는지는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더 짧게 그리고 좀 더 최근 두 가지 사례를 보자면은 요즘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는 일종의 우익 포퓰리즘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프랑스 대선 결선에 오른 이분 다들 아시죠? 네, 그 르펜 후보가 그렇습니다. 여기 포스터 보시면은 브뤼셀에는 노 프랑스 예스 이래서 이제 브뤼셀은 이제 EU의 일종의 수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EU를 상징하는 도시. 네, 그리고 그 앞을 이제 히잡을 쓴 어떤 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그래서 지금 유럽의 포퓰리즘을 보면은 그 양상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노포비아적인 민족주의, 그다음에 반국제주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종교적 인종적 그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경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프랑스인이 아니야, 대신 우리 프랑스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용해야 할 필요가 없어라는 식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사람은 저기 좀 덜 유명한데 그 네덜란드 정치인이고요. 거츠 빌더스라는 사람이고 최근에 몇 달 전에 있었던 네덜란드 선거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앞섰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패배한 그런 또 다른 우익 포퓰리스트입니다. 여러 가지로 악명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뭐 네덜란드에서 코란을 금지해야 한다라거나 이런 발언들을 해서 악명도 높고 인기몰이도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지난 선거 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더라도 이제 진이 그 아시죠? 병에서 나오는 그 번역 사전을 돌려보니까 정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진이 우리 소녀시대 노래도 있었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해서 진이가 내가 지더라도 진이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대량 이민, 이슬람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EU발 구조조정의 결합으로 연금에 투자하는 돈 줄이고 노인 의료 복지 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리스 이런 데 보내고 물론 이제 그리스가 애초에 그렇게 된 것도 뭐 EU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유로존에 돈을 붓는 이 일에 사람들이 지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더라도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계속 목소리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인 의제가 계속 힘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의미심장한 예언 혹은 저주 비슷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포퓰리즘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이거 되게 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겠지만은 또 부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런 정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몇몇 모든 면에서 생각이 이상하게 된 옳지 않은 사람들의 뭐 그런 좀 문제적인 정치 운동이다 이러면은 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동력이 되는 열망.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원동력이 된 열망. 그러니까 뭔가 엘리트나 기득권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돼야 마땅하다라는 그 열망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하는 열망입니다. 근데 그 열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비판할 수 없는 그 열망이 표출되는 방식이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소수의 인권을 억압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은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민주주의의 뭐 기본 요소라고 하는 그런 뭐 공정한 뭐 선거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좀 복잡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인권으로 돌아가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인권도 침해하고 포퓰리즘이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형태를 떴을 때는 결국 인권도 침해하고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자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과학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철학적으로 보든지 어쩌로 보더라도 그 민주주의랑 인권이 실은 굉장히 긴밀한 상호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빈약한 형태, 그러니까 1인 1표의 경쟁적 보통선거 형태 이상으로 봤을 때만 이 상호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과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꽤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연구 결과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법치주의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져갔던 그 집합체로 봤을 때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는 1인 1표 경쟁적 보통선거 더하기 기본적인 몇 가지 자유와 법치주의. 그것까지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호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연관관계가 꽤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를 하려면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철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철학적 뿌리에서 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묘사하고 있던 게 여기가 뿌리, 여기가 가지 이런 건데 이게 뭐 고구마도 아니고 뿌리 가지. 뿌리는 제가 아까 좀 추상적이었지만 애써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그 인간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라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서로 평등한 존재다라는 그 인간관으로부터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한편으로는 왜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줘야 하는지, 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택해야 하는지. 를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인간이 모두 인권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인권이라는 게 있다고 봐야 하는지가 또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실 한 얘기랑 뭐 여성들의 참정권이라든지 뭐 교육권이라든지 재산 소유권 이런 거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육권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 뭐
양심,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사회 보장권 이런 것들이 왜 뭐 특정한 인종의 특정한 성별의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그런 권리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관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백인들끼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남성들끼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끼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이러한 같은 철학적인 뿌리에서 민주주의도 도출이 되고 또 인권도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법부에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부에서 뭔가 이제 결정을 딱 내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했는데 민주주의의 외부에 있는 사법부라는 기관에서 그걸 제약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주의와 인권 혹은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걸 충돌로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애초에 이제 그 철학적인 뿌리가 같다면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집권한 행정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애초에 했던 이유, 즉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그걸 다시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본다면은 인권을 또한 존중해야 되는데 인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폈을 때는 그건 자기 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그 뿌리가 되는 철학적인 뿌리가 되는 인간관을 제대로 적용을 했을 때 필요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 그다음 민주주의의 그 모습의 그 온전함을 이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여러 집합들 가운데 이제 제일 큰 단위의 집합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이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의 그 양상 내지는 그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애초에 민주주의를 하는 게 필요했던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했을 때 이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론적으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충돌이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인권을 이렇게 억압하는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그래서 왜 포퓰리즘, 잘못된 형태 포퓰리즘이 자꾸 전 세계에 속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요즘에는 국제적으로는 거의 그냥 이제 일상화돼 있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한 명씩 있습니다. 꽤 비중 있는 후보가 한 명씩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그리고 뭔가 그에 대한 지지가 있고 뭔가 이제 그 포착되지 않은 열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런 식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는지, 문제 아니 현상이 애초에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정합적으로 다 드러나 맞아야 돼요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게 남아 있는 얘기가 있는 듯한데, 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많은 인권 이론가들이 약간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브렉시트 때부터 조금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이거 우리가 뭔가 지금 인권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 인권 운동을 하고 인권을 널리 퍼뜨리려던 이 노력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반인권적인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건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아까 처음에 초반에 인권의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유권, 그다음에 사회경제권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고 최근에 많은 이론가 운동가들이 반성하기 시작한 게 그동안의 인권 운동이 지나치게 자유권에 치중해 와서 사회경제권을 좀 경시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침묵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회 양극화 문제인데 저기 이제 인권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인권 단체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내 삶을 건드리는 거는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중요하다고 하는 인권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인권 단체들이라면 모두의 인권을 대변해야 하는데 인권 운동가라면 모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실 배제해 왔다 그동안. 그러니까 사회 경제권을 경시함으로써 그 사회 경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경시해 왔다라는 그런 자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쪽에는 좀 이렇게 빈민촌, 이쪽에는 뭔가 고층 아파트에 테니스장, 수영장, 또 테니스장 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권 운동가들, 단체들, 인권 운동이 뭔가 할 말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성이 있었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왜 그랬는가를 좀 짚어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좀 비판하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는 좀 넘어서야 할 이데올로기적인 구분법이 작동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제인권법에 가장 이제 초석이 되는 법적 문건은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8년에 채택된 건데 48년 12월 10일 채택이 돼서 이제 지금도 매해 12월 10일을 세계인권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초석이 되는 문건이었는데 거기에는 자유권, 사회권이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건 선언이었고요. 법적 구속력이 없었는데 그거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만들려고 보니까는 이제 냉전 시대가 고착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자유권, 시민 정치권을 거부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공산권 국가들은 사실 막 정말 진정한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장할 용의가 아직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그 사회 경제권 규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공산의 느낌이 난다 싶은 저런 거를 권리로 막 국가가 꼭 보장을 해줘야 돼 이런 그런 반감이 있어가지고 이데올로기적 구분법이 있었고 인권 운동은 어쨌든 그 냉전 체제에서 공산권보다는 아닌 곳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잔재 때문에 사회 경제권이 경시됐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개념적인 문제인데 자유권은 특히 이제 고문 금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그래서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국가가 막 고문을 하지만 않으면은 되는 그래서 돈이 안 드는 쉽게 말해서 그런 권리들인 반면에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이런 거는 뭔가 돈이 들 것 같은 그래서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만큼 이거를 요구하는 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듯한
있다고 보는 그런 개념적인, 제가 여기서 오해라고 불렀는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모든 권리는 그 제도적 보호에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참정권 같은 거는 선거 한번 제대로 굴리는 거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유권 설명할 때 제가 재판상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거는 제대로 된 사법부가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건데 그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인 오해, 그 다음에 이제는 좀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구분법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그동안 사회 경제권이 경시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인권 운동의 자성이 맞다면은, 설득력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인권 운동이 사회 경제권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은 고민들로는, 그러니까는 다수가 왜 그 소수에 대한 그 억압이랄지 그 소수의 인권의 경시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남은 몇 가지 고민들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특히 우리 사회에도 이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게 획일주의의 경향.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의견과 이제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런, 내지는 존중할 의사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없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양성을 이미지화한 건데요.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춤추는 그런. 그래서 그 획일주의 경향이, 이거를 영어로 컨포미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이 이렇게 대세인 것으로 보이면은 그에 따르지 않으면은 약간 뭔가 여러 가지로 유무형의 사회적인 비용이 따르는 그런 문화에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풍성한 의미의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테고, 관련해서 소수 혹은 반대 의견을 좀 이렇게 묵살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혹시 그 외에 좀 제안 같은 게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 권력이 소수를 탄압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건강한 저항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실 아까 돌아가자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것, 그다음에 좀 더 또한 제도의 문제인 이것, 그다음에 좀 이렇게 무리한 포괄적인 정책 사안인 이것, 여기까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이런 인간관, 어떤 특정한 인간관이 널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달성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쉽지가 않은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이제 인정받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런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하나고, 그 두 번째로는 설령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인식이 변한다는 게 법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과정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은 아마 이런 고민, 획일주의를 경계해야겠다. 이제는 소수의 의견,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거의 뭐 조금 일찍 끝내고 토론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갈등 조정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민주주의가 이제 잘못되면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는 이제 잘못된 포퓰리즘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 단계에서더라도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민주주의적으로 결정된 바가 소수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요약하는 뭐 비유로 아마 이런 걸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하자면은 그 인권이라는 거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면은 그걸 일종의 적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적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진은 트리니다드에 있는 동상인 것 같은데 카나리아 사진입니다. 특히 이제 석탄광 안에 있는 카나리아 사진입니다. 이 이야기 아시나요? 석탄광의 카나리아. 석탄광에서 옛날에 이제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러면 동물학대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통적으로 석탄 광들이 이제 석탄광에 들어가서 석탄 캐러 광부들이 들어갈 때 그 카나리아 새를 한 마리씩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그 생리학적인 구조상 특히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석탄광 안에 몸에 해로운 뭐 가스나 이런 게 생기면은 먼저 병들고 막 울고 시름시름 앓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부 그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소수자의 인권이 뭔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수자의 인권은 그 민주주의 사회의 그 카나리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소수자 인권이 위협당하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근간이 되는 내지는 그 철학적인 뿌리가 되는 인간관을 제대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시간이 좀 남기는 했지만 토론 시간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